헬스장에서는 매년마다 같은 레파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1월 신년만 되면 헬스장 등록률이 높아지고 서둘러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며 체중을 줄이기 위한 꿈들을 꾸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빨리 포기를 하게 되는데 10명 중에 1명이나 성공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성공률이 떨어지는 걸까요? 그건 다이어트를 너무 복잡하게 여기고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거라 여기며 다이어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식습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오로지 운동에만 열중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운동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보이긴 할 것인데 매번 진전 없는 움직임만을 반복하는 거라면 그 노동력을 돈으로라도 환산시켜주는 노가다에 쓰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수백 년 전 우리나라에서 뚱뚱한 축에 속하는 사람을 현대사회의 군중들 속에 집어넣어 본다 한들 아마도 그렇게 눈에 확 띄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 반대라면 대서특필감이겠지만 말이죠. 이는 생활 환경의 변화, 음식의 서구화, 문명의 발달로 인한 편리, 노동 강도의 약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일일 식사의 빈도입니다. 우리가 체중 감량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할 때 음식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역시 벌크업뿐 아니라 다이어트 시에도 음식을 조금씩 여러 번으로 나눠 섭취하면서 수킬로그램을 빼기도 했으니 말이죠. 이건 장기간 공복을 유지하는 걸 방지하면서 근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장기 공복 뒤에 찾아오는 혈당 급등을 통한 지방 축적을 막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에서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자주 여러 번 먹는 습관이라는 반대 의견에 따르면 이건 미친 이론이며 이렇게 자주 먹지 않아도 우리의 신진대사율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루에 5, 6끼 정도의 여러 횟수의 식사를 하면 신진대사가 증진된다고들 합니다. 음식물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몸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며 음식물로부터 영양분과 칼로리를 얻기 위해 또 칼로리를 소비하게 되죠. 이걸 바로 식후 열발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음식물이 몸속에 자주 들어오게 된다면 그만큼 열발생을 위한 에너지 소비는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열발생에 필요한 에너지가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과정을 통해 혈당을 유지해가면서 식후 열발생의 빈도를 높이면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거라는 이론인데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실험을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래드 쉔필드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여러 번의 식사가 정말로 체중 감량에 좋은지 알아내기 위해 식사 빈도와 체중 감량에 관한 연구를 감행했습니다. 남녀를 포함한 하루에 3끼를 초과 섭취하는 사람들과 3끼 이하를 섭취하는 사람들을 비교한 15회에 걸친 무작위 실험이었는데요. 2주 이상 지속되었고 사전 사후 체성분 테스트를 진행한 18세 이상의 성인 대상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식사 빈도가 체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사 빈도가 높은 그룹의 체지방 비율은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학 잡지 헤파톨로지에 게재된 한 연구에서는 살을 찌우기를 원하는 참가자들의 임상 실험을 기술했습니다. 하루 3끼 식사를 하는 그룹과 그 이상의 잉여 식사를 추가로 더 챙겨 먹는 그룹의 비교였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빈도로 식사를 한 그룹은 지방을 더 많이 얻었고 특히 복부 지방의 비율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에도 높은 빈도로 식사한 그룹이 얻은 지방량이 더 높았습니다. 세 번째로 더군다나 높은 빈도로 식사를 하면 간 속에 지방을 저장하게 되는데 간 속에 지방이 저장되면 만성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등 건강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방금 전 2가지 실험의 결과로 봤을 때 식사 빈도를 늘려서 얻게 되는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이 즈음에서 식사 빈도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이론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지방을 태워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혈당 수치가 지방 분해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져야만 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지방이 분해될 리가 만무하다는 뜻이죠. 만약 뚱뚱한 상태에서 여러 빈도의 식사를 통해 높은 혈당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의 몸은 탄수화물을 태우고 당을 활용하여 에너지화하는 쪽으로만 신경을 쏟지 지방을 태우면서 몸을 쉐이핑하는 데 관심을 갖진 않게 됩니다. 이건 식사 후 높아진 혈당을 정상화시킬 때쯤이면 다시 음식물이 들어와 혈당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당연히 아나볼릭 상태의 지속에 가깝기에 근성장 자체에는 좋을 수 있지만 체지방 감량에 있어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탄수화물 연소에만 익숙해지고 체지방 분해에는 서툴게 된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연료 공급원으로 탄수화물, 즉 당이 아닌 지방량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 체지방 감소가 목표인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공복의 시간 또는 기간이 현대인들에 비해 굉장히 길었습니다. 지금처럼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보충제나 에너지바 같은 것도 없었고 농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신선도를 유지하는 저장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복 상태인 기간이 훨씬 더 많았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 상태일 때 지방을 분해하여 영양 공급을 하는 능력이 없다면 목숨이 100이라도 몇 년을 못 살고 죽었을 테죠. 지금까지 설명한 몇 가지 이론들은 모두 일리가 있지만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론이 그럴듯해 보여도 반드시 본인에게 실험하고 선택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들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체중 감소를 위한 다이어트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따로 식간의 간식이나 야식을 먹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루 2~3끼의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일정한 영양분과 칼로리를 유지하고 체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패턴을 정착시키면 처음 한두 주간은 기운 빠지고 힘들겠지만 곧 여러분의 몸이 적응하게 됩니다. 굳이 간헐적 단식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까지도 필요가 없겠죠. 이러한 당신의 노력을 돕기 위한 또 아주 간단한 아이템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커피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설탕이 빠진 커피죠. 커피를 마시는 주된 이유는 바로 카페인 때문인데 이 카페인은 내장의 식욕 호르몬을 억제하기에 소위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 식욕 억제 효과를 줍니다. 기상 직후 커피나 아침 식사 전 커피보다는 아침 식사 이후 1시간쯤 뒤에 마시는 커피가 좋습니다. 이는 충분한 아침 식사의 섭취와 소화, 흡수에 방해를 덜 주기 때문이죠. 혹시 커피가 싫다면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홍차를 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녹차입니다. 점심 식사 후 한두 시간 이후에 먹는 녹차는 커피와 마찬가지로 카페인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경계를 이완시키는 아미노산, L테아닌을 제공하기 때문에 커피만큼 자극적이지도 않죠. 게다가 가격까지도 저렴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쁜 일정입니다. 배고픔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 아주 바쁜 일정을 잡는 것 또한 이 지옥과 같은 시간 출출함을 잊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바쁘게 일하세요. 네 번째로 유용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군대에 다녀왔다면 모든 부대가 그렇지 않고 또 모든 계급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을 수 없는 환경에 많이들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집에서처럼 냉장고를 뒤지거나 편의점을 찾으러 총을 메고 돌아다닐 순 없기에 그냥 단념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이죠. 만약 사무실 책상 위에 과자나 비상 식량이 있다면 모두 치우세요. 집에 간식을 아예 사다 두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야만 유혹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 또한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타고난 저주받은 신체로 인해 사실 다이어트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적게 먹으면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잘 빠지죠. 정확히 말하면 체지방 말고 체중이 빠진다는 겁니다. 허나 체중을 빼는 데 있어서도 딜레마는 있기 마련입니다. 빈도수를 줄이지 않고 자주 먹으면서 전체적인 섭취량만 줄이는 방법으로 빼면 근손실은 최소화되는 듯 하지만 체지방이 잘 빠지진 않습니다. 반면 식사 빈도를 줄이면 공복 기간이 길기에 체지방이 잘 빠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체중 감소와 더불어 근손실 또한 확연히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넘치는 나이의 인자강들에게는 별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저와 같이 호르몬 그래프가 꺾여 중년을 바라보는 허약한 인자약들에게는 오늘의 주제가 선택이 필요한 중요한 결정이라 할 수 있죠. 결국 저는 시기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써가며 체중을 감량해봤습니다. 20대의 대표적인 감량 시기로는 2009년도에 제 몸에서 근해부학도를 확인하기 위해 60kg에서 55kg까지 감량을 시도해보았고 조금씩 자주 먹는 식으로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7살인 작년 여름 72kg에서 67kg까지 한 달 반 동안 천천히 감량을 진행했을 때는 식사 섭취 빈도를 3번으로 유지하며 시행했고 이것도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엔 젊다고 생각한 나이였을 땐 조금씩 자주 먹으면서 빼는 방식이 통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과 기초 대사량 차이 때문에 그런지 확실히 이 방법은 안 먹히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섭취 빈도를 늘리지 않은 후자의 방법 쪽으로 더 기울고 있습니다. 사람마다의 체형, 재질, 환경, 경험 등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으니 획일화시키기는 어려울 듯하고 여러분들도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고 의견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